저는 약간 의사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보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그 어떤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해주기 때문이죠. 병원에 속이 안 좋아서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커피나 탄산음료 등 자극적인 거 피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죽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식사하세요. 대체 누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병원을 가나요? 또한 제가 몇 년 전에 피부병이 발병한 적이 있는데 피부과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약만 처방해 주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피부는 점점 더 심해져가고 피부가 너무 아픈데도 부위도 점점 넓어져서 결국에는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약 자체가 소용이 없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젤을 약에 포함시켜줬고 스테로이드 젤을 계속 먹다 보니 속까지 안 좋아져서 토하고 속이 너무 답답해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지만 48시간 지속된다는 주사는 고작 4시간 만에 효과가 없어졌고요. 목마른 놈이 스스로 우물 판다고 저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랑 같은 현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모양의 발진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장 쪽에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피부가 정상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보고 저 역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장에 좋다는 영양제 및 음식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항히스타민제 등의 피부과 약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병원 진료나 약들이 효과가 없었던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의사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약 먹고 푹 쉬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시판 중인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바로 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감기는 대략 200여 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이런 모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나 기침 같은 불편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시켜주는 대중요법일 뿐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저자 곤도 마코토는 감기약은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라고 합니다. 발열과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해서 한번 골라본 책인데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읽다 보니 은근히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47가지의 모든 방법을 소개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공감 갔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이것은 과잉진료, 과잉치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더 아프고 더 비실거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 느낌이 맞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미국인 5만 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이 의료나 약에 사용하는 돈이 9%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몸에 약간의 이상만 있어도 곧장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빠르게 입원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가는 그룹의 사망률이 무려 26%가 높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병원에 돈을 많이 쓸수록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됐다는 거죠. 저자는 의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라고 굳게 믿었었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낫지 않았고 항암제는 치료가 아니라 고통만 가중된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질병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인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이 있는데
일정한 기준치를 벗어나면 병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은 노화라는 것입니다. 성인병 외에도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등등 전부 노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화 현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노화 방지가 있지만 결국에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성형 수술을 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바꿀 뿐인 거죠.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을 감소시켜 주름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TV에 나오기 전에 보톡스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보톡스 주사를 맞기 전과 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겉보기에만 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노화 현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고혈압이 아닐까 싶은데요. 1998년 일본은 전국적으로 조사한 혈압 평균치가 160에 95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140에 90이 고혈압이다 라고 변경됐다고 하죠. 1998년의 기준치로 적용했을 때는 일본의 고혈압은 1600만 명이었지만 기준치가 변경되면서 37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130에 80으로 변경됐고요. 미국은 2017년에 130에 80으로 변경됐고 대한민국 역시 140에 90에서 작년 2022년에 130에 8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고혈압의 90%는 원인불명이라고 합니다. 혈압을 낮춘다고 해서 사망률이 하락했다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들이 감소됐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데이터도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인이 되면 동맥도 노화로 딱딱해져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을 스스로 높인다고 합니다. 뇌나 손과 발,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하지만 약으로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지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휘청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 75세에서 85세까지 혈압약을 먹지 않은 521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80세 이상 그룹에서 최고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오히려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기준치는 130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기준치를 낮추는 걸까요? 이 기준치를 낮춰서 이득을 보는 건 제약회사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130에서 80으로 기준치를 낮춘 2008년에 일본의 제약업계는 기존 매출액 2천억엔에서 매출액이 1조엔을 넘어서는 호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치를 정하는 기준작성위원회 대다수가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혈압약은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혈압약이 몸에 맞지 않아서 구토를 한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결과값으로는 오롯이 혈압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먹은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질병이나 혹은 건강검진 등으로 혈압이 높게 나왔으니 의사들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권유해서 먹는 경우들만 봤습니다.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항상 혈압부터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이상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마치 혈압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 것처럼 당연하게도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는 거죠. 혈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혈압약을 먹다가 안 먹은 사람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또한 콜레스테롤과 당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 대학의 제임스 라이트 교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아무리 낮춰도 콜레스테롤 관련 사망자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약 때문에 건강마저 해칠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지만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해도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다고 하죠. 반대로 환자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데이터는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은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같은 병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과잉 진료와 우리가 아는 성인병은 노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90년대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인식을 줬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혀는 부위별로 맛을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쳤지만 혀는 전체적으로 모든 맛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건강은 의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서 살자라는 게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